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최근 이슈 중점으로 금일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된 사항과 그에 따른 주요 처분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라서 개인정보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와 같은 정의사항도 있고, 이번 최근 이슈가 많은 활용을 위해서 나와 있는 가명정보, 가명처를 위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가명정보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최근 차량 번호 같은 경우에 애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 번호가 개인정보가 될지 안 될지 논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 대상은 그 차량 번호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인 즉슨 국토교통부라든가 그 차량 번호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런 것의 함의는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은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 따른 사항에 맞춤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에 맞는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제공 사항에도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차별화되는 수탁자 교육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한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 많이 익숙하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구성사항과 제3장 1절에 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필수 조건으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수집, 출처, 통지, 이용, 제공, 내역 통지가 20조 2항에 따라서 신설,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그리고 중점 사항으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시에 그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 만 14세 미만인지를 확인하고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여서 지금 입법안으로 18세까지 초중 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입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더 강화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보면 안전조치 사항 부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안전조치 사항의 미준수로 인해서 후에 오늘 중점으로 다룰 어떤 과징금, 과태료 대상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감정보에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 어떤 민감한 정보를 처리했을 때 알려야 된다는 사항, 법적 근거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어떤 공개에 대한 여부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한 안전조치,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사항들을 처리 방침에 공지,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이 되어야 될 필수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위식별 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것은 함부로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동의사항도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각 개별 민감정보라든가 고위식별 정보, 그 다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개별 사항들은 각각 구분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고정형,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특히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지금 25조의 2에 의해서 법률이 신설되었고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 로봇, 그다음 스마트 시티 지금 각각의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바디캠 같은 어떤 다양한 곳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된 부분도 지금 중점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라든가 정보보호 교육 대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의 좀 중점사항 지표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위탁자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는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장 점검 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대면 교육 또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 취급자와 함께 그런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소중함 같이 공론화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주도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지금 이제 많은 데이터의 활성화, AI에 접목되는 이러한 개인정보 부분을 가명정보 처리하거나 이제 합성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신기술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뭐 교육부라든가 많은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본인 갖고 있는 기관 특성에 있는 그런 개인정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가명 정보는 필히 이제 활성화돼서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안전조치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된 사항도 특히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이제 AI 활용을 위해서 활용되는 시점, 클라우드에 탑재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외 이전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고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국외 이전 사항들을 반드시 공개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ISMS-P 인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안전한 국가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만한 안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인지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명시를 해서 처리 방침 내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 개인정보 처리 방침, CPO 국내 대리인, 그 다음 영향평가, 유출 통지 신고 등이 있고요. 특히 제5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부분에서 처리 정지권이라든가 전송요구권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2025년 2월부터는 이제 보건 각종 일반법에 따라서 이제 각종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가서 본인들의 이제 어떤 MRI라든가 CT 촬영한 본을 이제 그걸 뭐 CD로 구워서 타 병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권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타 병원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AI 결정 대응권 같은 경우에는 인사 쪽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 권리,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 요구권 같은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부분도 이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 기준치에 부합이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필히 그 사항에 대해서 누락 없이 반영을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나 단체소송 같은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되었고 뭐 수락제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에 대한 금지 부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의 개인정보를 혹시 오남용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큰 문제, 형사처벌 조항에 포함이 돼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신기술, 신산업, 데이터 경제 성장에 이제 견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교육 관련 교육부, 그다음 이제 보건복지부, 각각의 중앙부처에서 2025년부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API, 설명서 등에 따라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송수신 간에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암호화 조치 부분과 설명, 명세서에 따른 부분, 혹시 다른 정보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출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상세하게 설계를 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2025년 2월부터는 이제 현실화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영상 정보가 이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혹시 남용되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리센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들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큰 또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통합관제센터라든가 관리가 되고 처리가 되고 AI 활용이 돼서 어떠한 위치 정보, 다양한 정보와 결합이 돼서 연계가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심각한 사회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온 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부분들이 또 있고요. 네,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자 이제 전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고 2024년 3월 15일 2차 시행, 2024년 9월 15일, 그 다음 2025년 2월 15일 계속 아까 전송 요구권을 포함한 사항들이 지금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동의철회권,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제도 부분이 일단 일반 규정에 통합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사항 같은 경우에 이러한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항인데 이제 조만간 그거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라는 것은 이제 합당하지는 않고요. 옵트아웃 제도가 시행된 영상정보 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좀 그러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좀 불필요했던 사항이 분명히 있고요. 개인 정보 주체가 어떠한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동의를 체크하고 그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 민감한 정보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장애 여부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본식별 정보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 취급되는 그러한 어떤 제 목적 외의 제3자 제공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홍보성, 광고성 그러한 제공에 대한 동의 사항 등이 이제 좀 중점 사항으로 처리하면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에 대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이건 EU GDPR부터 이제 어느 국가든 그런 것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사항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이러한 사항들도 점점점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인 이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반드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유출 통지에 대한 것은 72시간으로 지금 공통화 표준화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과 이용 내역 통지, 손해배상 책임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부분도 여기 중점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어떠한 특정 이제 반드시 갖춰야 될 개인정보 정보보호 경력이 있어야 된다. 2년. 그리고 그것을 개인정보 조직에서는 그에 대한 권한을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것은 처리 현황,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 그 다음 자원 같은 것을 할당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등을 반드시 부여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오늘의 중점 사항으로 잠깐 이따 말씀드릴 G사의 사항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과징금 대상에 반드시 명시를 했고요. 그때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어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기존에 이것에 대한 이제 가입이 없었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만 명, 10만 명, 좀 이전의 대상보다는 좀 완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해서 우리 이런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정보 주체 수는 과다하게 많은데 공공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과태료나 대상이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것을 알 권리가 있다라는 사항을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다라는 사항이고요. 이제 안전조치 관련된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감염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 이제 23조, 24조, 28조의 4, 29조에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전조치 의무사항이 위반되었을 경우에 잠시 후에 말씀드릴 3개의 사례, 지금 이제 과징금 받은 사례와 함께 2개의 좀 사항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좀 위배가 됐고요. 여기서 특히 안전조치 사항의 핵심은 암호화 조치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호화에서 일방향 어떤 비밀번호라든가 어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암호화 조치를 수행을 할 텐데요. 특히 비밀번호에 대한 일방향 암호화는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소프트웨어 약점 진단원, 가이드라인 또는 그런 교재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강의 교환에도 그런 건 명시가 되어 있고 집중사항으로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썼다 하더라도 소프트는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드립니다. 이제 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16가지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AI, 빅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의 한 80%를 차지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체적 가명 정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가명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공할지, 어떻게 이용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야 합니다. 중점 사항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를 하여야 하고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이런 어떤 일방향 암호화를 했을 때 거기에는 헬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떻게 암호화를 수행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적극 권한, 이러한 가명정보 처리자, 취급자에 대한 거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혹시 이런 좀 중요한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그것을 이제 별도 데이터베이스 분리해서 보관을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명정보 처리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 목적, 보유기간, 이용 및 파기 등 내용을 반드시 기록 보관하고 그것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록 보관된 사항은 3년 이상 보관을 하고 개인정보가 파기가 됐을 때 그때 함께 파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부 관리 계획 구성은 이렇게 16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요게 집중사항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제식별 금지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이 어떤 혹시 하다가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정보면은 식별이 가능한데 라고 하셨을 때는 금지하고 기존에 있던 건 다시 파기하고 다시 한번 가명정보에 대한 적정성,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해 더 안전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어떤 원본 데이터에 대한 또 활용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안심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이다. 원본 정보가 필요하면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 권한 관리 부분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제5조에 대한 안전조치, 제5조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준 평가의 집중사항으로 나올 거고 대부분의 이제 ISMSP라든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든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파트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접근 권한, 변경 또는 말소, 최소 3년간 보관을 하여야 하고 안전한 인증수단을 활용해서 공인인증서,
보안 토큰 또는 이제 OTP라는 그런 이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쓰거나 아니면 접속 수단, 그다음에 일정 횟수 5회 이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쓰고 있었으나 이제 민간 쪽에서는 전부 다 적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든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학재단 또는 뭐 고용정보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러한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으로 좀 유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러한 일정 횟수 부분에 대한 부분 민간 중요 사항들에 많이 지금 대부분 반영이 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포함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목적의 이용에 관련된 사항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용 제공, 제3자 제공이 큰 문제가 되느냐? 개인정보 동의 근거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15조, 17조, 18조, 19조, 26조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어떤 법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을 한다. 국회에서 요구를 해서 제공을 한다. 아니면 경찰, 검찰, 아니면 감사 목적으로 제공을 한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제공을 할 때 그런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처리를 한 이후에 그럼 그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그런 개인정보 부분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하는 그런 안전조치 사항을 하여야 합니다. 목조개로 제공하는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에 이용이 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점을 이러한 사항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목적의 이용 제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하고 정보 주체가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도 안전하게 그 부분을 제공을 하고 다른 쪽에 남용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정보 주체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사항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GDPR 8 원칙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도 그것이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에 보면 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적정한지, 그 다음에 이것을 제공했을 때 그 정보 주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 최소성에 입각해서 제공을 하는지, 만약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굉장히 방대하고 과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으로 제공은 하되 반드시 이제 법령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되 그 부분이 대해서 다른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혹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지 과도한 건 아닌지를 좀 고려하라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 기준, 그래서 제17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수집 목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이런 다양한 사항들이 있고 특히 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목적의 용도로 이용될 때 이런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가피할 경우에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이러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시고 처리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법령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목적 외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이런 중점 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소관 업무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항들이 있고 안전성 확보 조치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서 부합된 부분이고요. 어떠한 이것을 믿고 맡겼던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것들이 제공을 어떤 근거에서 제공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피해로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자한테는 회신문서로 구문으로 받는다거나, 특히 이런 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거나, 제공할 때는 암호화 조치를 반드시 취해서 제공을 한다거나, 그다음 비공개 등 이러한 열람 제한 등 타인의 열람을 금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취급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그 조직을 믿고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도록 한다거나 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 기관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기본 개인정보 원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러한 것들은 공개해서 정보 주체에게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내 정보가 어떤 제3자에게 목적으로 내가 제공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이 됐고 그것은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였던 이제 주요 사례 중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법이 개정되고 나서 세 군데 3, 4 정도가 지금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좀 받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과징금은 계속 좀 과징금 금액이 계속 갱신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처분 사항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골프존 사건입니다. 지금 물론 이전에 이제 대성학원, 대성맥 쪽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거의 이제 첫 번째 과징금 대상이었고요. 그 개인정보 29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한 290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D 쪽 이제 해커에 통해서 AD 계정을 획득한 계정, 관리자 계정을 획득한 쪽 계정을 획득을 하고 이제 강제로 이 개인정보를 암호화 조치를 해서 사항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의 처리 흐름에 대한 부분에 좀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75억이지만 여기에 대한 이 과징금 75억이 포함된 부분은 이 골프존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분이 이 매출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 과징금의 중점 사항은 연 매출액의 3%까지 가능합니다. 그 3%는 이 실무적으로 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대한 포함 여부인데요. 그래서 제조사 쪽은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 골프존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어떤 시뮬레이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매장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과징금에 포함이 되었었다. 특히 여기 안전조치 의무사 여기 봤을 때 이런 개인정보 파일이 실제로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었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제 이 해커는 이러한 것들을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많은 다수의 사항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개인정보 실태 파기 부분도 문제지만 이런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다. 안전조치 사항 부분의 암호화 조치 부분에 대해서 내부망에서 안전조치 의무사항이 준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외부망에서 접속을 했을 때 물론 시스템 개선 사항 작업 중이었지긴 하지만 안전한 접속 수단 아이디와 패스 비밀번호만 치면 들어갈 수 있게끔 외부에서 접근이 되어 있었다. 특히 여기서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연관돼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위상과 역할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개인정보 담당자를 같이 하고 조직과 권한과 예산이 없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 규모가 그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그 수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조직, 역할, 권한 부분이 이러한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과징금에 연계해서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사항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 교육 이러한 사항들이 중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라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관련된 사항이고 과징금 151억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23조, 개인정보 23조에 대한 민감정보에 대한 처리에 대한 사항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 알리도록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2023년 3월경에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이게 좀 부각이 되었고요. 개인정보 조사 결과 해당 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입장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거에서 지금 완전히 뭐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부분이 임시 회원 아이디 부분에 회원 고유 아이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사항을 알고 있던 그런 보안 취약점에 따라서 오픈 채팅방의 특성상 어떤 특정 주제를 두고 거기 관심사들이 있는 부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오픈 채팅방이 운영이 많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암호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이러한 취약점에 따른 어떤 오픈 채팅방의 고유 비밀번호, 일련 번호 등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련 번호로 확인을 하고요. 그 부분 그 정보 값을 이용을 해서 휴대전화번호의 친구 찾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연락처럼 이 사람에 대한 정보, 프로필 정보들을 빼낸 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오픈 채팅방에 있는 정보 값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떤 것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 정보에 대한 사항과 좀 연계가 많이 됩니다. 카카오 맵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티맵이라든가 어떤 위치 정보에 따라 활용에 의해서 이렇게 활용이 됐을 때 내가 어디 위치를 갔다거나 했던 정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 누구나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갔는지를 볼 수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은 좀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이러한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금 151억,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사항에 좀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체 이직 특징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러한 정보들에 대한 활용이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자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하지만 정보 주체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안전하게 활용되고 있고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개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지인들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들을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이렇게 좀 반영해서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은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 부분이 위반이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크웹을 통해서 매매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아까 매출액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내에 있는 광고, 그다음 수수료, 선물하기라든가 많이들 쓰시죠.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쇼핑하기라든가 프렌즈 등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 과징금 기준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 여가 공표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생체 이식 특징 정보, 홍채 정보를 사용한 사항인데요. 월드코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좀 시사하는 사항들이 좀 다소 있습니다.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 부분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민간 정보의 특성상 한번 유출이 되면 이게 이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이 되면 이것에 대한 복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의 위반 사항들이 좀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조치가 수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 주체 해외 국외 이전 부분에 관련된 보안 반영된 부분과 만 14세 미만에 대한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사항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약 우리나라 한 국민 한 9만 명 정도가 요 해당 사항에 좀 포함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동의, 민감 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받으실 때 이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사항도 좀 미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이제 제가 좀 준비했던 좀 중점 사항 현황 부분입니다. 아까 일방향 암호화된 관련된 사항이고 개인정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고 특히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일방향 샤256으로 일방향이 되었던 암호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죠. 이걸 활용을 했고 이쪽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개인정보 담당자가 이제 고지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좀 조금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한 상황에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이제 해킹 집단에서는 그것을 바로 크랙해서 레인보우 탭을 활용한 그 이제 원본 정보를 다크웹에 올린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사한 바가 좀 컸는데요. 이게 관리 감독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교육 부분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 보안 약정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좀 많이 시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우리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24년도에 이제 행정안전부 이런 사항들이 이제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1년도 사항 버전이고요. 보안 기능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솔트에는 반드시 솔트를 포함한 해시 점수를 할 때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변 솔트를 쓰는 것도 좋겠지만 뭐 어떤 특정 좋습니다. 이렇게 암호화 개발 어떤 스크립트 애쉬에서도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을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서 어떤 아이디 계정 끝자리 네 자리라든가 그런 것들 반영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그 현황에 맞추어서 하되 이제 문제가 다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중앙부처 교육기관 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트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특히 그냥 우리 손쉽게 어떤 테스트 1, 2, 3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테스트 1, 2, 3, 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솔트 비밀번호 샤256으로 암호화된 것에 대한 크랙법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서 크랙스테이션.net 이런 데서도 반드시 손쉽게 복구가 됩니다. 레인보우 테이블 어떤 그런 정보들 활용하게 되면 손쉽게 그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일 요 사항도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사 쪽에 있는 쪽에 이제 국외 이전 금융감독원에서 한 사항이고요. 4천만 건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 쪽이랑 이제 금융감독이랑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개인 신용정보를 알리페이 쪽에 제공한 거에 대해서 제3자 제공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스탁 제공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항에 대한 암호화 부분 이것이 이제 암호화 조치를 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입장차와 함께 이것이 어떤 솔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신용정보보호법상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사점들이 다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좀 상세하게 뒷장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언급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관련된 부분이고 이걸 별도 동의를 받았느냐 이런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신용 물건을 구매하거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할 때 이걸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동의를 하는 사항이 없었다면 이거는 무단 제공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는 혹시 알리페이와 위스탁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카카오페이 측에서 우리 위스탁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한 위스탁 계약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감독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상에서는 항상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아까 어떤 교육을 실시를 했다거나 현장 점검을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다면 위수탁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국외 이전 사항도 사실은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국외 이전 사항들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수탁 관계가 아니고
그렇다면 국외 이전 사항이 또 불거지는데요. 이게 또 해당 국가 개인정보 수준에 부합하는 국가냐라는 사항이 됩니다. 그 안전조치에 부합하는 그런 기관, 혹시 ISMSP를 인증을, 아니면 거기에 있던 ISO 27001을 인증했던 그런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어떤 그런 입증 체계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혹시 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해당되는 국가인지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이러한 복잡한 부분들이 좀 다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분, 이러한 사항들이 또 포함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샤투 플러스 솔트를 포함한 사항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에는 우리 가명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중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두 페이지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금융감독원입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항은 아직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금융감독원 쪽의 개인신용정보 쪽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사용은 됐을 텐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우리 대국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어떤 소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목적, 예측 가능성, 아까 처리 위탁과 제3자 구분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 복구화가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과도 맞물려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제 애플 관련된 부분에 이런 개인정보 사항들, 결국에 이런 제공에 대한 부분이 애플에 대한 등록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에서 면밀하게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일 이렇게 좀 진행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한 45분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 뭐 질의 같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탁과 제3자 제공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수탁과 제3자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 있을 경우에서 수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수탁 관계라고 하면 단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위수탁 관계이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게 본 개인정보 처리에 유리하다고 해서 제3자 제공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수탁 관계로 하게 되면 다양한 제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 어떤 그런 기준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알리페이와 우리는 위수탁 관계라고 하셨을 때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시고 거기는 이제 제3자 제공으로 활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혹시 실제적으로 제3자 제공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목적의 유용 제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동의를 받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정보주한테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고 그 다음 거기서 제공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인데요. 그룹사 등에서 통합 회원제를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 위수탁일지 제3자 제공일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룹사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의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모그룹사가 있고 계열사들이 있다라고 해서 시스템을 동일하게 봤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위수탁 관계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 제3자 제공으로 각각 별도 개별 법인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1차 시 네, 강의하고 이제 2차 시 부분은 다른 강사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